앤 엘라이트는 1962년에 태어난 현대 아일랜드 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여성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명문인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영문학과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며 인문학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영국의 노리치 대학교에서 창작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전문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웠고 1980년대부터 단편 소설을 발표하며 문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RTE, 즉 아일랜드 공영방송에서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미디어에 대한 경험을 쌓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력은 그녀의 작품에 독특한 시각과 감각을 더해주었습니다. 1991년 그녀는 첫 단편집인 더 포터블 버진을 출간하며 본격적인 작가의 길에 들어섰고, 1995년에는 첫 장편 소설인 더 위그 마이 파더 월을 발표했습니다. 앤 엘라이트의 작품들은 아일랜드의 복잡한 역사와 냉정한 현실, 특히 현대 사회 속 가족관계의 미묘한 역학과 여성으로서 겪는 다층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탐구를 이어갑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톨릭 문화가 지배하던 과거의 아일랜드와 세속적인 현대 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 그리고 그 거대한 충돌 속에서 개인이 겪는 내밀하고 고통스러운 갈등을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날카롭게 그려내는 작가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인 더 게더링은 앤 엘라이트의 네 번째 장편 소설로 2007년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문학적 성취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사랑하는 남동생 리암이 갑작스럽게 자살한 후 그의 장례식을 위해 12남매에 달하는 거대한 헤가티 가족이 다시 모이는 과정을 39살의 여성 베로니카의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은 현재 시점의 장례식 준비 과정과 베로니카의 파편화된 과거 기억을 끊임없이 교차시키면서 한 가족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비밀과 대물림되는 트라우마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드러냅니다. 엘라이트는 이 작품을 통해 보수적인 아일랜드 가톨릭 가정이 가진 억압적인 분위기, 가족 내에서 벌어진 성적 학대의 의도적인 은폐, 그리고 그 끔찍한 비밀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승되어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특히 주인공 베로니카의 극도로 불안정한 기억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내적 독백을 통해 작가는 진실과 허구, 실제와 상상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소설의 제목인 모임은 단순히 장례식을 위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물리적인 집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산자와 죽은 자, 명확한 기억과 망각의 심연이 한자리에서 뒤섞이는 복합적이고도 상징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앤 엘라이트 특유의 시적이면서도 칼날처럼 날카로운 문체는 한 가족의 어두운 역사를 서정적이면서도 냉정하게 조명하며 이 작품을 현대 아일랜드 문학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로 평가받게 만들었습니다. 제1부, 죽음의 소식과 현재의 시간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는 39살의 평범한 주부 베로니카 헤가티는 어느 날 남동생 리암이 영국 브라이튼의 해변에서 바다에 빠져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자살로 추정된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리암은 거대한 헤가티 가문의 12남매 중 8번째 자녀로 베로니카보다는 7살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과 깊은 우울증에 시달려왔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미묘하고 죄스러운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리암의 길고 긴 고통이 마침내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남은 가족들이 더 이상 그의 예측 불가능한 문제로 끝없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복잡하고 이기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안도감 뒤에는 곧바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베로니카는 현재 남편 톰과 사랑스러운 두 딸 레베카, 에밀리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남편 톰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베로니카는 때때로 그의 합리적인 태도가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어린 두 딸은 사랑하는 삼촌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집안의 감도는 무거운 분위기에 어리둥절해할 뿐입니다. 리암의 시신을 아일랜드로 운구하고 그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해가티 가문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둘씩 더블린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12남매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모이면 그것은 한 가문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부족에 가까운 규모가 됩니다. 베로니카의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깊은 치매를 앓고 있어 아들의 죽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베로니카는 이 거대한 장례식의 준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형제자매들 중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본래 성격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면서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2부 어린 시절의 기억들입니다. 남동생 리암의 죽음은 베로니카에게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 기억의 상자를 여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1960년대와 70년대 격동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자랐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통스럽게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2명의 자녀를 둔 거대한 대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찰리 해가티는 술을 좋아하고 가정에 무관심한 성격이었고 어머니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고된 육아에 완전히 지쳐있는 무기력한 여성이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북적이는 대가족 안에서 한 아이가 개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 대신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라났고 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작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자 일상이었습니다. 베로니카는 형제들 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언제나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주릴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육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12명에 달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 자체로 언제나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수많은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특히 남동생 리암과 정신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리암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민하고 내성적이며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체구도 작고 몸도 약했으며 그 때문에 종종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베로니카는 그런 연약한 동생 리암을 어떻게든 보호해주려 애썼습니다. 해가티 가족의 일상은 아일랜드 사회를 지배하던 가톨릭 교회의 엄격한 규율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고 가족의 모든 도덕적 기준 역시 교회의 보수적인 가르침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모순과 위선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제3부 할머니의 집과 램버트라는 인물입니다. 베로니카의 기억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문제적인 부분은 바로 외할머니인 에이다의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에이다는 베로니카의 어머니 쪽 할머니로 더블린 외곽에 위치한 크고 낡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와 남동생 리암은 어린 시절 복잡한 본가를 떠나 할머니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에이다의 집은 어린 베로니카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12남매가 북적이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에이다는 유독 베로니카를 특별히 아꼈고 다른 손주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워 보였던 할머니의 집에는 램버트라는 이름의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에이다의 연인이었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램버트는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신사였지만 어린 베로니카는 그에게서 본능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베로니카의 기억 속 가장 어둡고 중심적인 부분은 그녀가 9살이었던 어느 날 바로 그 할머니의 집에서 램버트에게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안개처럼 모호하고 파편적이며 지독하게 불확실합니다. 베로니카 자신조차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끔찍한 진실인지 아니면 동생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기억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끝없이 고통받습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 문제의 시기에 남동생 리암도 바로 그 할머니의 집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로니카는 어쩌면 자신뿐만 아니라 연약했던 동생 리암도 램버트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의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명확한 확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4부 기억의 재구성입니다. 베로니카는 동생 리암의 죽음 이후 과거에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재구성하려 애씁니다. 그녀는 리암이 평생에 걸쳐 겪었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같은 문제들이 바로 그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결코 선명하지 않고 그녀의 의심을 뒷받침해줄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베로니카는 할머니 에이다에 대해서도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할머니 에이다는 분명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동시에 램버트의 끔찍한 행동을 막지 못했거나 어쩌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모른 척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합니다. 베로니카는 그런 할머니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애정을 쏟았던 그녀를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램버트라는 인물에 대한 기억 또한 매우 복잡합니다. 그는 베로니카의 기억 속에서 분명 부적절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순간에는 매력적이고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로니카는 그에 대한 자신의 모순적인 감정을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베로니카는 또한 자신의 어머니 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합니다. 어머니 앤은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고 개별 아이들이 겪는 내밀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을 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어머니가 혹시 자신과 리암이 겪는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알았다면 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끝없는 의문들은 베로니카를 더욱 깊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헤가티 가족 전체가 어떤 거대한 침묵의 공모 속에서 끔찍한 진실을 오랫동안 은폐해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14부 기억의 재평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로니카는 자신의 기억들을 더 이상 완전한 사실이나 완전한 허구로 규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 기억들이 설령 부정확하거나 왜곡되었을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만큼은 명백히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의 객관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그 기억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할머니 에이다의 집에서의 끔찍했던 경험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 조심스럽고 타인에 대해 보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소중한 딸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리암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리암이 실제로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이제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베로니카가 동생 리암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함께 느꼈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베로니카는 또한 자신의 가족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침묵의 문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그 숨막히는 침묵이 때로는 상처를 감추기 위한 소극적인 보호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 더 크고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복잡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15부 상실과 계속성에 대한 성찰입니다. 베로니카는 리암의 죽음을 단순한 끝이나 단절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리암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에 대한 기억과 그를 향한 사랑은 남은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역설적으로 남은 가족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자신의 어린 딸들에게 리암 삼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줍니다. 그의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면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솔직하게 설명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로니카는 가족의 역사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완전히 도려내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이야기를 완성해 나갑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완벽한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가족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베로니카는 또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정의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해결해야 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의 평범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합니다. 제16부 할머니 에이다의 유산입니다. 베로니카는 자신을 아꼈던 할머니 에이다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물려받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할머니 에이다는 분명 완벽한 보호자가 아니었고 어쩌면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녀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베로니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책 읽기에 대한 깊은 사랑,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감상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대의 억압을 딛고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서 살아갔던 삶의 모델을 그녀에게 제공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에이다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후에도 그곳에서 보냈던 좋은 시간들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향긋한 차를 마시던 오후의 시간,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따뜻한 경험들은 베로니카의 삶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할머니 에이다가 보여주었던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성 또한 베로니카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녀는 사람은 결코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하게 나눌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깊은 상처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베로니카는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두 딸을 키워나가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딸들에게 세상의 복잡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 정직하게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삶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결코 잃지 않도록 곁에서 돕고자 합니다. 에필로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베로니카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두 딸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봅니다. 그녀는 딸들이 자신과 같은 깊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인생의 복잡성을 스스로 이해하고 여러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베로니카는 딸들에게 헤가티 가족의 역사를 그대로 전수하되 그 과거가 다음 세대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끔찍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과거로부터 이어진 사랑과 긍정적인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리암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이제는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가족사의 중요한 일부로서 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그의 고통과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선량함과 빛나는 재능,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었던 사랑 또한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쉴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자기 자신이 결코 완벽한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들이 세상을 향해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곁에서 묵묵히 돕습니다. 소설은 베로니카가 딸들과 함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장면으로 고요하게 끝을 맺습니다. 더 이상 특별하고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속에는 기나긴 고통 끝에 찾아온 치유와 새로운 희망, 그리고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가족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앤 엘라이트의 더 게더링은 한 가족의 깊은 어둠과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그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끈질기게 지속되는 사랑과 연대의 가능성을 지극히 섬세하게 그려낸 위대한 작품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